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부터 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또다시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 어젯밤 사이 이 남부지방에 폭포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 제방이 무너지고 길이 끊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체 강수량으로 따지면 아주 많이 온 건 아닌데 어젯밤 비구름 보이시죠? 갑자기 이 좁은 지역에 시간당 7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내일도 이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거센 물살에 하천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시간 인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콘크리트가 뚱뚱 떨어지면서 소리치고 굉장히 무서웠죠. 그때는 어둑어둑하고 동이 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죠. 밤사이 내린 폭우로 제방 50m 정도가 무너졌는데요. 중장비가 투입돼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석축이 무너졌지만 다행히 시설물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천둥 번개 친다 동시에 공백이 물리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도로 곳곳은 토사가 쏟아져 긴급 복구됐고 빗물이 들어찬 지하차도에선 운전자 한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한평에선 어젯밤 10시 30분쯤 60대 수문관리인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71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이 지역에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수문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부간에 수문을 열고 왔다가 이제 부인이 안 보이다고 울면서 부인이 이제 안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90명을 투입해 하천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토사와 낙석이 쏟아져 도로가 통제됐고 남해에선 주택이 침수돼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사람이 걱정이 꽉 돼갖고 농작물이 이것 때문에 피해될까 싶어나갖고 막 잠도 당하고 그래요. 남부지방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이틀간 광주 283mm, 전남 담양 220mm, 한평 202mm, 경남 남해 206.4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비가 취약한 야간과 새벽 시간대 시간당 30mm에서 71mm의 폭우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남부지방과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10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잠 못 이루는 곳, 바로 산사태 피해 지역들입니다. 이 작년에 산사태 겪었던 곳들 괜찮을지 다시 가봤는데요. 방수포로 덮은 게 전부였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온통 흙과 바위만 남아있는 급경사지가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가 났던 곳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산사태 복구 공사는 임시로 방수포만 덮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거 뭐 다 죽다 살아났죠? 뭐 진짜 어제 뭐 폭탄 터진 줄 알았지. 돌 그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떠내려온 거예요, 그거 다. 만약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비 오면 항상 걱정스럽죠. 건축주와 건설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양평구는 뒤늦게나마 낙석 차단벽부터 세우기로 했습니다. 1억 8천 정도 돼요. 추후에 예산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 4월 축구장 1,800개 규모 살림을 집어삼킨 충남 홍성 산불. 주택 바로 옆 야산은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민둥산이 됐습니다. 흙을 잡아주는 나무가 모두 타 죽으면서 이번엔 장마철 산사태가 날까 걱정입니다. 걱정이죠. 지금 우리는 비만 오면 일로 다 내려와. 여기 지금 흙수산이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는 그때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복구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지난해 8월 산사태로 주민 7명이 고립됐던 횡성 청일면 마을. 산사태 당시 토사가 제방을 넘친 곳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아직 복구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복구업체 선정조차 못한 겁니다. 개천 쓸고 내려온 데를 복구를 했는데 복구 작업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조금만 비가 오면 그게 완전 범람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관할 따지고 예산 따지는 사이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결국 라면 업계가 모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가격 내리라고 압박한 지 열흘 만에 라면 4개사가 모두 내렸습니다. 과자값과 빵값까지 내린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송정현 기자 보도 보시고 더 내려갈 게 있는지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농심과 삼양식품에 이어 오늘 오뚜기와 팔도도 라면값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뚜기는 라면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팔도는 11개 가격을 평균 5.1% 내립니다. 라면 4사가 일제히 가격을 내린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밀가루를 많이 쓰는 제과업계도 동참했습니다. 롯데 웰푸드는 다음 달부터 바다코코넛, 로센, 제크 등 3개 품목 가격을 100원 내립니다. 혜태제과도 아이비 가격을 10% 인하합니다. SPC도 7월 초부터 파리바게트의 식빵 바게트 등 10개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씩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반기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오를 때는 500원 막 1,000원씩 막 오르고 내릴 때는 뭐 100원, 50원 이렇게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그대로 동결이 아니라 내린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농심은 신라면 10.9%, 너구리 9.9% 등 라면 26개 품목을 인상해놓고 이번엔 신라면만 4.5%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머지 라면 3사는 대표 상품들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시켜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냥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뭐 이렇게 압박하지 않아도 내려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박재 기자 나왔습니다. 저 늘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이 내린다는 소식 참 오랜만인데요. 이 정부가 압박해서 내린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열흘간의 라면 논쟁이 있은 후입니다.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기업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서 라면 값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압박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업체들이 막상 국내 제분업체로부터 사오는 밀가루 가격은 안 내렸다며 저항했는데요.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이 정부가 그제 제분업계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열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요. 원래 오늘은 라면업계 간담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제 농심과 삼양라면이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라면이 첫 타깃이 된 겁니까? 사실 라면은 한 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그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와 저항감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제 밀 가격은요,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농심 신라면 가격은 1년 전보다 11%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료값은 떨어졌는데 라면값은 내리지 않으니 농심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6%나 급증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오뚜기도 영업이익이 11%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을 내리긴 했지만 이 업체들은 또 억울하다 이런 말도 한다고요. 그렇죠. 이 라면 업계는 전분과 같은 다른 원재료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입니다. 인건비와 포장비도 올랐다는 주장이고요. 제분업계도 밀 가격이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 높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물가 잡기에 정부가 직접 나선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가 압박해서 가격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이 거의 판박입니다. 당시에도 고물가로 서민경제 시름이 깊었는데요. 라면 등 실생활 밀접 품목 52가지를 줄여서 MB 물가지수를 만들고 집중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과자 업체들에 대해서 담합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그때부터 라면 제과업체가 줄줄이 가격을 낮추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관치 논란도 있던데
그래서 당시에 물가가 잡혔었나요? 이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12% 오른 3년 동안 MB 물가지수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우리가 자주 사 먹는 가공식품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낮아서입니다. 품목들의 가중치 전체가 1,000이라면요, 라면은 비중이 2.7, 그리고 식당에서 먹는 것까지 다 합쳐봐야 3.4밖에 안 됩니다. 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우유보다도 낮습니다. 즉 정부가 직접 특정 품목 가격을 낮춰도 이 전반적인 물가 잡기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그래도 뭐 라면 시작됐고 과자, 빵까지 줄줄이 내리는 것 같은데 뭐 다음 타깃도 있습니까? 일단은 좀 밀가루를 쓰는 이 피자나 치킨 같은 외식 메뉴들이 좀 떠오르기는 하죠. 그런데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또 확인을 해봤는데 외식 업종은 업종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다 인건비 등의 영향이 있어서 좀 건드리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최근 원자재 시세를 확인해봤는데요. 국제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우유와 치즈, 그리고 뭐 아라비카 커피, 식품을 튀길 때 쓰는 캐놀라와 대두유 등 꽤 많은 품목이 1년 전보다 가격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콩과 옥수수 등의 가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들 품목은 사료에 더 많이 쓰이는 만큼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내려가니까 많은 시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는 기자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원들 그러잖아도 과장 광고 단속하겠다 엄포에 긴장하고 있죠. 대치동 1타학원 입시 설명회도 취소하면서 몸을 낮췄는데 이 갑작스러운 취소에 학부모들은 당황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사교육업체 가운데 한 곳인 메가스터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세청이 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종로학원, 시대인재 등 사교육 시장을 이끌던 대형 입시학원들에도 비슷한 시각 국세청 직원들이 방문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아침에 동시다발로 세무조사를 나왔다며 수시원서 접수를 앞둔 시점에서 설명회도 해야 하는데 당황스럽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선언한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틀 전 킬러 문항 수능 배제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후 전격적인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면서 학원가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들은 계획했던 입시 설명회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은 지난주에도 하루 5번씩 열던 입시 설명회를 이번 주 들어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제 다 좀 보류가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 미정이에요. 학원들이 바짝 움츠러들면서 입시 정보를 얻으려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당황스럽습니다. 150일 정도 짧은 상황인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경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룰을 바꿔버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죠.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무슨 대학 무슨 과 혹은 무슨 대학 무슨 학부, 그동안 대학 입시 때 이렇게 과나 학부까지 정해서 지원했죠. 앞으로는 학과와 학부 나누지 않고 대학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무전공 입학. 또 1학년부터 과를 바꾸는 전과도 가능해진다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700명씩 신입생을 뽑는 카이스트는 학부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입학합니다. 대학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합니다. 일반 대학들도 이처럼 전공을 정하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입생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전공을 선택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대학들이 더 자유롭게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선 대학 입학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뭘 하는지 뭘 배우는지 다 모르고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그 대학교 가서 이제 진로가 바뀌는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만 봐도 한 학기 끝나고 전과를 하려는 학생들이
다소 좀 보이고 있어요. 선택의 길이 넓어졌다는 점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학과로의 전과도 전보다 자유로워집니다. 기존에는 2학년 이상 학생부터 전과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학년부터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기 학과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 제한 등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져 있던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 허위 선동과 괴담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고도 했습니다. 사드 전자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내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인 허위 선동과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는 야권과 일부 단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은 어제 사드 전자파를 포함해 7대 괴담을 퍼뜨렸다며 시민단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남한을 침략할 경우 유엔사가 자동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을 국가안보 전략에 담았던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칭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라며 제발 꼴통 보수 수장처럼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국정 운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4일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봉화마을과 양산마을도 곧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효빈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찾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분향을 한 뒤 30초 가까이 묵념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김대중 묘역을 참배했는데 귀국 나흘 만인 오늘 첫 일정으로 다시 찾은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귀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측근들은 이 전 대표가 김대중 정신을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핵심 측근은 현재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만큼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도덕성 논란을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이 전 대표 행보에 친명계는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제안 걸까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당분간 옛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며 외부 강연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충격을 준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죠. 이 법 통과되면 출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는
독촉 연락을 받게 되고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출생 신고가 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그간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내 출생이 모두 통보되는 만큼 신고 누락자 추적이 쉬워지는 겁니다. 모친이 한 달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해당 모친에게 신고하라는 통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출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출생하는 우리 영아들을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받기 때문에 일단 선도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파찬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2주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열심히 응하겠다더니 가족들 동의가 없다며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선관위는 개인정보라 강요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진실 밝힐 의지는 있는 건지 의문이 커집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권익위원회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외부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또 외부기관 조사에 관해서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채용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해 조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이미 문제가 된 경력 채용뿐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채용 전환 과정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채용 현황을 볼 수 있는 인사 시스템 확인을 선관위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직원의 가족에게까지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계속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누구의 길이 험난할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후에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한 게 내년 총선 출마로 해석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길이 다소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나 봐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1%,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미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새 길을 간다고 했지. 없는 길인데 지역구는 저는 광주다. 힘써 빨리 똑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대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민주당 지지층의 표분산이랄까 결집 이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안 돼서 불가능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출마 반대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조 전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두둔했습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이 곧 항소심에도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여기에 집중해갖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뭐든지 조국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소신 어떤 내용일까요? 전 의원이요, 이른바 청문회 신상털이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들 인사청문회 때 신상털이 하지 말자는 건 보통 여당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전 의원을 포함해서 야당 의원 8명이 여당 의원 2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나눠서 실시하고 그중에 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당히 신선하네요. 네. 보통 여당 때는 막 주장하다가도 야당 되면 입을 싹 닫던데요. 네, 전 의원은요,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건 야당이든 여당이든 옳지 않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의원도 행안부 장관 후보자 때 아파트 평수로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후보자는 2006년에 그 도곡동 43평 아파트 매입하셨죠. 근데 거기 거주하지 않으시고 옆에 전세로 그 주변에 있는 50평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의 방에 비해서 이게 좁아지니까 5 식구가 43평도 좀 좁아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두고 50평으로 이사를 하셨다 하셨는데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 사실 가족까지 털리니까요.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에 교육부 장관 인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 후보자들이 거의 다 고사를 했고 탈탈털이식 청문회가 부담이 돼서 가족들이 반대했다고 했죠. 대통령의 구인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옵니다. 참 딜레마예요. 꼼꼼하게 검증도 해야 하고 또 일 잘하는 인재도 써야 하고요. 네, 정치권에서도요. 인신공격은 자제하자 이런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상관없는 흠집내기성, 의혹 부풀리기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망신 주기, 도덕성 흠집내기, 트집 잡기가 아니라 능력 검증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자신들이 여당일 때 얘기입니다. 야당이 되면요,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의원님, 그 질문은 조금...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예제차가 있네요. 2대가 있네요. BMW하고 또 벤츠하고. 어떠한 연유에서 어떤 생각으로 예제차를 타게 되셨는지 한번 좀. 당선자가 그냥 무조건 임명 강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재산 관리 누가 하시나요, 보통?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장 차관 인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부터 흠집내기식 신상털이식이 아닌 수준 높은 도덕성과 능력 검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다 이제는 구속기로에 선 박영수 전 특검, 내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200억 약정설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법률고문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21년.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거금을 건네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1월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넘겨받을 때 박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박영수 200억 원 약정설은 남욱 변호사도 앞서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자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200억 약정 관련 혐의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사무실 컴퓨터 기록이나 서류 등을 삭제 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휴대전화 관련 증거인멸 의혹은 내일 구속영장 심사 때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 원대 대여금이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 등은 박 전 특검의 범죄 수익으로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독립생계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거둔 이익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안전모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또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자전거 타는 분들. 아무리 단속해도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하지만 미처 못 본 하얀색 SUV와 부딪혔고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이 사고로 남성 2명은 숨졌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두 바퀴차 교통사고는 모두 1,300여 건. 이 중 킥보드나 자전거 부상자는 직전 석 달보다 156%나 급증한 상황. 결국 경찰은 킥보드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 두 바퀴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저희 음주 검문 중인데요. 후 한 번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인데 단속 시작과 동시에 줄줄이 걸려듭니다. 킥보드를 탄 교복 입은 학생은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 2건으로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사무실 운도로 올라가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는 자란이라 불리며 도로의 무법자가 된 자전거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고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 무시하고 다니다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 하지만 단속과 처벌, 범칙금이 명확히 규정된 킥보드와 달리 자전거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자전거를 붙잡아도 훈방 계도만 할 뿐입니다. 경찰은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오는 8월까지 두 바퀴 차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모아놓은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을 빼려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출입구를 막는 데 동참한 차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 이유를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단기 앞뒤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차단기 앞에 SUV 차량이 방치돼 있는데요. 이제는 차단기를 넘어서 다른 차량들까지도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SUV 차주처럼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이 집단 항의에 나선 겁니다. 안 가고 안 빼. 그래서 우리도 버튼 데까지 버튼 주고. 이 임차인들은 몇 년간 나타나지도 않던 관리인이 갑자기 수년치 관리비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해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관리비도 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관리인이 동의도 안 구한 채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관리비를 안 낸 임차인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지난 22일에도 당일 주차요금 43,000원에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SUV 차주가 홧김에 차를 놔둔 채 사라졌습니다. 그 차를 뺐다면 저도 막죠. 이 개선 없이 그냥 하면 계속 다른 사람이 또 막아서 계속 시비가 돼요. 장기간 방치가 지속되자 경찰이 어제 체포와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차주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건물관리단 측은 오늘 차주를 업무방해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용역을 고용해 차량을 옮기는 방안과 함께 민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부동산 강남 신화가 캄보디아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900억 원을 뜯어낸 사기꾼들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1,20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가 투자한 땅은 비가 오면 잠기는 못 쓰는 땅이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부동산 강남 신화가 캄보디아에서 펼쳐집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2,753세대 규모의 메머드급 주거단지를 분양한다는 홍보 영상입니다.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임대 수익률이 10%대라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가짜 사업입니다. 경찰은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빙자해 923억 원을 챙긴 일당 30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상품권 다단계를 하다 투자자가 더는 늘지 않자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로 눈을 돌렸고 지금까지 피해자만 1,230명에 달합니다. 그 캄보디아 부동산 서류도 다 확인을 했고 코로나 끝나면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화려한 영상과 서류들을 보고 가보지 않은 채 덜컥 투자한 겁니다.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사기단 총책 A씨 친동생의 현지인 아내 명의로 땅을 사긴 했지만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당은 다른 건설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동영상 보여주고 맨날 보여줬어요. 아내가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믿음이 갔고. 경찰은 피해 접수액 일부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고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총책 A씨의 친동생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경매장에서 팔려갈 처지에 놓였던 암소 한 마리가 갑자기 탈출했습니다. 군부대까지 동원된 수색 작업에도 찾지 못하다가 11일 만에 도로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돌아온 소를 만난 주인은 비쩍 마른 소의 모습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건물 밖 주차장으로 뛰쳐나온 소. 축협 직원이 뒤쫓아 나왔지만 소는 직원을 위협하며 달려듭니다. 주춤하는 사이 소는 금세 시야 밖으로 사라집니다. 경남 합천축협 경매장에서 소 탈출 소동이 벌어진 건 지난 15일 오전 7시 15분쯤. 다른 축산 농가에 번식용 소로 팔려던 생후 50개월 된 암소였습니다. 주변에 축협 직원 대여섯 명이 있었지만 소 무게가 500kg이 넘는 탓에 도주 행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가 어떻게 영민한지 자기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탈출을 했는지라 말처럼 빠르더라고. 제가 요 정문 앞에서 제지를 했는데도 막 달려들더라고. 원래 살던 농장 방향으로 도망친 소를 찾아 추격전도 벌였습니다. 4차선 도로와 작은 하천을 건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야산에서 발자국이 발견됐지만 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방과 군부대까지 동원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11일 동안 허탕만 쳤습니다. 그런데 그제 탈출했던 경매장과 3km 떨어진 도로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소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소는 야윈 상태였습니다. 힘겹게 찾은 소를 마주한 주인은 소를 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묶여있으니까 물만 마셨을 게 뻔하니까 나는 말로 부담을 어쩔 수 없어요. 합천축협은 한 달치 사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셋째 낳으면 승진시켜주겠다는 기업도 나타났죠.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에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현장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채진 씨는 3월부터 5살과 3살 두 아들과 함께 사내 어린이집으로 먼저 출근합니다. 윤성이 잘 놀다가 와. 아빠 올라갔다 올게. 아이들은 등원과 동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HD현대는 아이들 저녁밥까지 3끼를 챙겨주고 부모가 야근을 하면 밤 10시까지 돌봐줍니다. 간단한 간식거리만 이렇게 줘도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애들이랑 놀 시간이 더 많아지거든요. 유대감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최대 2년 재택근무와 단축근무를 허용합니다.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황지연 씨는 오전 8시부터 4시간만 집에서 일한 뒤 퇴근합니다. 오늘 점심 뭐 나왔어?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와주는 게 더 좋죠. 아이도 엄마가 집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은 셋째를 출산한 부모들을 한직급 승진시키고 넷째부터 1년간 육아 도우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단 절벽이 오면 기업의 구성원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난임 시술과 입양을 응원하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난임 시술 때마다 50만 원을 지급하고 삼성전자는 최대 1년 난임 휴직을 줍니다. 카카오는 최대 10일, LG 에너지 솔루션은 5일의 입양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런 지원은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유능한 직원들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마주할 미래의 노동력 수급과 내수시장 축소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이 환상의 조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끼 먹으면 하루치 나트륨을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고물가 시대 외식비 상승 여파로 5,000원 안팎의 가성비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에 그래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하는 일정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간편하게 먹기 좋으니까 그럴 때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5개 편의점의 인기 도시락 1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비교했습니다. 당류는 많지 않지만 나트륨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제품이 나트륨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어섰는데 하나를 다 먹으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최대 86%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1000mg을 넘는 컵라면과 함께 먹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섭취 시 컵라면을 함께 먹는 경우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밥보다 반찬 중량이 많은 제품이 10개 중 8개였는데 반찬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도 증가할 수 있어 조절이 필요합니다. 고기가 좀 짜다는 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그래서 밥이랑 최대한 같이 먹는 편이었습니다. 계속 그 삶이 반복되면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반찬 중량은 최대 1.7배 차이가 났고 반찬 수는 적게는 5개에서 최대 11개로 다양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바나나와 우유처럼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여러분, 가루쌀 아십니까? 일반 쌀과 달리 이모작이 가능한 데다 밀가루처럼 가공도 쉬워서 맥주, 스낵, 돈가스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루쌀 재배 현장을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항기가 지나가자 파릇한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 일반 쌀이 아니라 이곳에선 처음 키우는 가루쌀입니다. 가격 하락되면서 판매도 좀 불안정하고 가루쌀은 그래도 이제 전량 수매를 해준다 하니까 가뭄 걱정이 덜한 6월 말에 모내기를 해도 되는 게 장점입니다. 장마철에 걸려서 지금 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 5월엔 심어야 하는 일반 쌀보다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 가루쌀을 심기 전 밀도 수확했습니다. 이모작을 했을 때는 또 콩이라든가 또 부수입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이게 껍질을 깐 가루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쌀보다 훨씬 무른데요. 그래서 이걸 여기 올려놓고 볼펜으로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바로 으깨집니다. 무르기 때문에 밀처럼 바로 재분이 가능해 쓰임새가 많습니다. 일반 쌀은 딱딱하니까 불리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또 하나는 메인 주공정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이 회사는 가루쌀로 보리의 텁텁함을 잡은 프리미엄 맥주 9만 캔을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면류부터 돈가스나 너겟, 스낵까지 쌀가루를 활용한 제품도 다양합니다. 대기업까지 뛰어들어 15개 업체가 올해 안에 19가지 쌀가루 제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재배 면적을 2026년까지 20배 확대하고 가루쌀 재배 농가의 많게는 2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장반란의 수장 프리고진의 사이를 중재한 건 벨라루스의 대통령입니다. 그 막전 막후가 공개됐는데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을 사살하려 했고 프리고진은 첫 통화에서 욕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러시아군 남부사령부를 점령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Я также понял, принято жестокое решение, оно и прозвучало под текстом выступления Путина – мочить. Я предложил Путину не торопиться. 푸틴은 프리고진이 용병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고 그의 통화 요청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프리고진의 20년 지기인 루카셴코는 중재를 자처하고 모스크바로 진격 중인 프리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Разговаривали первый раунд минут 30 на матерном язык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лов матерных я потом уж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было в 10 раз больше, чем нормальная лексика. 프리고진을 설득한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퇴진을 원하는 프리고진에게 푸틴을 잘 알지 않느냐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독이고 경고도 전했습니다. Но мы хотим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нас хотят задушить, мы пойдем на Москву, я говорю, на полпути. 푸틴의 꼭두각시로 불리다가 이번 중재로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보여준 루카셴코는 최대 수혜자로 꼽힙니다. 푸틴은 벨라루스로 망명한 프리고진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용병업체 지원금 2조 5천억 원의 사용처는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앞서 장마 소식 전해드렸는데 중국도 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촨성에서 산사태까지 나면서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 5층짜리 건물 옥상에 있던 대형 철제 구조물이 뜯겨져 땅으로 떨어집니다. 옥상에 고여있던 물은 폭포수처럼 아래로 쏟아집니다. 건물 위 철탑 모양의 구조물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더니 땅바닥에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어제 새벽 스촨성의 한 마을에선 한꺼번에 쏟아진 비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주민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엔 시간당 3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질제의 3급 비상대응 태세가 선포됐고 구조대는 실종자를 수색 중입니다. 중국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태산에 일출을 보려고 올랐다가 갑작스런 폭우와 번개로 발이 묶인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중국 남부 소수민족이 밀집한 도시는 폭우로 물바다로 변해 차량과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동북부 선양에선 침수된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까지 넘쳐흐른 물길에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한국인 남성 2명이 멕시코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사업차 만난 괴한들로부터입니다. 피해자들은 위중한 상태인데 달아난 총격범들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40km 정도 떨어진 톨루카에서 총성이 울린 건 현지 시각 26일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 총에 맞은 30대 한국인 남성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격 직후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말을 하기 힘든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에서 4, 5년간 거주한 우리 교민 2명은 부동산 개발 사업차 톨루카를 찾았다가 총격범들과 동승한 차량 안에서 공격받은 겁니다. 교민의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총격범들은 현재 차를 버리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사업차 만난 사람이 총기를 꺼내서 발사한 건데 사업을 빙자해서 아마 유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을 최소 2명 이상으로 보고 도주 차량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추적 중입니다. 한인을 상대로 한 총격에 우리 교민 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총기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총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조금 놀라기는 했죠. 외교부는 멕시코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수도권과 중서부 지방에도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제주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은 23도, 광주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5도에 그치겠는데요. 대구는 30도로 비가 오기 전까지 경상권에는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중부는 모레까지, 남부와 제주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국가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유엔이 권고한 게 2011년입니다. 지난 15년간 출생통보제 법안이 20건이나 발의됐지만 딱 한 번 논의됐다고 합니다. 생색만 내고 끝낸 거죠. 결국 표에 별 도움이 안 되니 무관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고도 그림자로 살다 사라져갔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회 무관심도 공동책임. 뉴스의 맛입니다. 감사합니다.